중국집 사장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 사장, 나야.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집사람이 새벽부터 전화를 안 받아. 미안하지만 박 사장이 우리 집에 가서 무슨 일인지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내분이 늦잠이라도 주무시는 걸까요? 박 사장이라는 분이 가까운 곳에 사나 봐요. 전화를 건 남성은 같은 건물 2층에 세대로 사는 백성수 씨였습니다. 1층 중국집 안쪽에 백 씨가 사는 2층 집 안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탁한 거였습니다. 67살이었던 남편 백 씨는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아내분과 주말 부부로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출근하기 전에 안부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요. 결혼한 지 꽤 이제 세월이 지났을 텐데 여전히 인고 부부였나 봐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새벽 6시부터 통화가 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전부 다 독립을 한 상태였고 아내 혼자 집에 있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백 씨는 박 사장에게 부탁하기 전인 아침 7시경 한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집에 가봐달라 먼저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중국집 박 사장에게 다시 부탁을 한 거죠. 박 사장은 전화를 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창문이 닫힌 집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박 사장입니다. 집에 계세요? 아직 주무세요?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과 거실 사이에 문지방 위에는 옷가지와 이불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죠, 근데? 엉망진창이네요. 밑에는 백 씨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 밑에. 이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이불 등으로 시신을 가려놓은 것입니다. 집에 강도라도 든 건가요? 금품을 찾기 위해 뒤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물건도 없었어요. 또한 감식 결과 성범죄 정황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마 범행은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기간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당했다는 거죠. 면식범의 소행일까요?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창문 등이 뜯긴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범인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거나 귀가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을 이불과 옷가지로 덮어놨잖아요. 아는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얼굴을 보는 걸 피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사라진 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치정이나 재무 등으로 인한 원한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살해당한 백 씨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죠? 63살의 황순영 씨였습니다. 영화관에서 청소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보통 새벽 1시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범행 시각도 그 즈음이었을까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였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혈흔도 없고 지문도 없고 범인이 굉장히 철두철미한가 봐요. 최초 발견자가 피해자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집안이 아까 좀 어두웠다고 했잖아요. 두꺼비 집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일한 증거가 하나 발견됩니다. 증거요? 시신 근처에서 혈흔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밑창에 별무늬 모양이 새겨져 있는 형태였는데요. 신발 크기는 230에서 240mm로 측정됐습니다. 여자일 수도 있고 발이 작은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요. 신데렐라가 떨어뜨린 구두 주인 찾는 것처럼 광범위한 수사가 되겠는데요.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등 다각도로 진행된 수사 결과 용의자는 4명으로 특정됩니다. 누구죠? 첫 번째 용의자는 45세 김 씨입니다. 계좌를 추적한 결과 김 씨는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추궁했을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용의자는 누군가요? 피해자의 30대 아들입니다. 아들까지?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모자 간의 다툼이 잦았다는 어떤 소문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 백 씨였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있다고 했고 백 씨의 지방 숙소와 피해자의 집과의 거리는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밤 동안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남편은 아침 일찍 전화해서 아내 걱정된다고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오히려 그 점이 의심을 산 겁니다. 스스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 중국집 사장이 연락을 했는데도 네네. 4시간이나 지나서야 현장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새벽부터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내를 찾은 사람 치고는 너무 늦게 도착했는데요. 마지막 용의자는 누구죠? 네, 그 피해자의 남편 백 씨의 30년 된 친구 장 씨입니다. 시신 발견 당일 아침 친구인 남편 백 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집 사장보다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다고 했던 그 남편 친구분이요. 계좌 추적을 해보니 장 씨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다들 일단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나요? 먼저 사업 실패로 도주 중인 김 씨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사건 추정 시각 지방에 있었음이 확인이 됐고요.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를 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백 씨도 사건 발생 당일날 PC방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편 백 씨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왜 연락을 받고 늦게 왔잖아요. 이게 좀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교대 근무자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지방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는요? 남편의 친구인 장 씨는 범행 추정 시간대인 새벽 1시경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친구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죠. 이상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 씨가 당시에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도박 때문에 집을 나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혈흔 족적이 사이즈가 240mm였잖아요.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4명의 용의자 모두 발 크기는 족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 현장에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던 범인이 떡하니 족적을 남겨두었다. 용의선상에 올려둘 여성이나 미성년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은 게 장 씨인데 이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 집에 가본 것 외에는 오전에는 임신한 며느리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구청에 가서 일을 보거나 일상적인 하루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용의자 장 씨를 염탐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백 씨를 대신해 장례를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영정을 장 씨가 직접 들기도 하고 장지까지 가는 길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면 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장 씨는 칠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들지 않고 침착하게 응했고요. 다른 용의자를 또 찾아야 되나 싶을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선 용의자 장 씨가 백 씨 부부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어떤 거요? 피해자의 근무 시간이랄지 여러 사항에 대해 가족만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저녁에 통화한 흔적도 상당수가 나왔고요. 밤 시간에. 근데 왜 자주 통화를 했을까요? 실제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잖아요. 돈 문제로 조언해 줄 게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30년 지기 친구 사이니까 뭐 아내분하고도 친해서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웠다는 동네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내연관계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설마 믿고 싶지 않거든요. 증거가 있었나요? 장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혐의를 둘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수사진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어느 날 한 직원이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무슨 일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전화였는데요. 피해자 손톱에서 타인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네. 용의자 장 씨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범인이었던 거예요?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죽기 전에 몸싸움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은 나도 모른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장 씨가 굉장히 침착한 태도로 수사에 응했잖아요. 잡아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용의자 장 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됩니다. 아,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수사관들은 강하게 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는 분위기를 막 조성하면서 어떻게든지 장 씨의 자백을 끌어내려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장 씨 또한 자신의 무죄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DNA 증거 탁 들이밀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고승이 오고 가고 1시간째 장 씨는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형사들과도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에게 전화해서 나를 범인으로 본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나 혼자 해볼게.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서 형사님이 총대를 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제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이 4명이나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범행 도구, 증거 하나 없는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범인은 정말 치밀하고 뻔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형사과장님이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회, 불교 청년회 이렇게 수계까지 받아왔던 입장인데 학교까지. 마침 용의자 장 씨가 불교 신자더라고요. 저도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부인하면 당신은 죽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업을 다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그 업이 당신의 손자, 손녀에게도 미칠 텐데요. 오. 그래서 업을 얘기하신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좀 없던 죄도 털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나지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용의자는 한참을 그저 땅만 보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쯤 넘게 설득을 하니까 저에게 대뜸 담배 하나 주세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신호라고 감지를 했습니다. 담배를 건네면서 담담히 말했죠. 자,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뭐라고 하던가요? 서 형사, 제가 죽였습니다.